数年。 저는 워스트레이트를 강의하고 있는 최영진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국대전과 전략적 순간들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주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왼쪽에 있는 익주를 차지함으로써 근거지를 마련하는 거죠. 그리고 서쪽의 융족이라든지 남쪽의 남만들 오랑캐를 흡수해서 주변시를 흡수해 나가는 겁니다. 천하 삼분직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않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비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주나 익주보다 바로 조조의 턱 밑에 있는 한중이 더 유리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주를 장악하는 것이 송건과의 동맹에 모순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유비가 꿈꿔왔던 천하 삼분지기가 구축되었지만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다. 결국 이 송건의 배반 때문에 이 전투에서 관우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인흥 전투에서 유비가 패배하고 난 다음에 223년에 또 유비가 죽습니다. 조조를 대단히 그 권모술수에 뛰어난 자고 꽤 많은 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조조는 대단히 뛰어난 문학가입니다. 흔히 이제 삼조라 그래서 조조, 조비, 조식 이 조조 집안 삼부자가 삼조에서 대단히 문학적으로 뛰어난 작품을 많이 남겼고요. 저는 유비가 가졌던 가장 중요한 전략은 바로 천하의 인심을 얻는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그들의 인심을 얻을 것입니다. 결국 도덕이고 월이라는 거거든요. 위대한 생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워스트레이트를 강의하고 있는 최영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국대전과 전략적 순간들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비와 제갈량이 만나면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순간이었습니다. 이들이 만나서 나눴던 이야기, 즉 융중대가 바로 유비가 이후 살아가면서 전개했던 바로 전략적인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제갈량의 대전략이 잘 드러나 보입니다. 좀 긴 문장이지만 핵심적인 사항을 뭐냐면은 일단 유비가 형주와 익주를 차지해서 천하를 3부로 나누는 것입니다. 동쪽에 있는 양주는 송을 차지하고 있고 북쪽은 조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융족이나 남쪽 이열과 합쳐서 주변세를 흡수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송원과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이 송원의 동맹 자체가 보다 강한 조조와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위에서 어떤 분열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공격, 형주와 익주에서 양쪽에서 공격함으로써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그러한 대전략을 제갈량이 제시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조조는 하북 지역에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고요. 송건도 강남 지역 중심으로 해서 지지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비와 제갈량이 만났던 시기가 대충 207년 전후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유비는 유포, 그러니까 형주목 유포에게 어택해서 조그만 지역만 다스리는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이때 유비가 가지는 꿈이 이런 겁니다. 물론 제갈량이 얘기했던 겁니다. 우선 형주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왼쪽에 있는 익주를 차지함으로써 근거지를 마련하는 거죠. 그리고 서쪽의 융족이라든지 남쪽의 남만들 오랑캐를 흡수해서 주변시를 흡수해 나가는 겁니다. 이들을 묶어서 하나의 영역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유비는 송건과 아주 끈끈한 동맹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조조와 대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유비 세력과 송군이 결합을 해서 조조를 압박을 가는 겁니다. 공격 루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주 쪽에서 공격을 하는 것이고요. 형주에서 공격을 하면 바로 낙양으로 들어가고 바로 조조의 근거지인 허도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익주에서 또 하나의 공격 루트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는 익주를 통해서 한중 지방을 지나서 장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대전략이 그려진 거죠. 이게 이제 제갈량이 유비와 융중에서 만나서 했던 대화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러한 천하 삼분직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않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비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주나 익주보다 바로 조조의 턱 밑에 있는 한중이 더 유리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주를 장악하는 것이 송건과의 동맹에 모순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 한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가 형주고요. 여기가 익주입니다. 그리고 그 익주 바로 위에 이 작은 지역이 한중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한중은 주변에 산맥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대단히 방어에 용이하고요. 또 그 내부에는 늘은 들판이 있기 때문에 뭐 식량 보급도 잘 되는 요즘 말하면 전략적 거점 같은 곳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한중을 먼저 차지했다면, 만약에 먼저 차지했다면 장안으로 공격하기 훨씬 유리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유비가 추구했던 것은 단순히 어떤 군사 전략적 수준에서 또는 전술적 수준에서 유리함보다는 자기가 근거할 수 있는 터전, 그 기반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형주나 익주를 차지하는 것이 유리했을 거고요. 오히려 한중만 차지했을 경우에는 그 배후에 있는 익주가 불안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약점이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익주를 중심으로 해서 한중을 거쳐서 장안을 올라가는 이러한 어떤 큰 그림이 훨씬 더 스득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중요한 문제가 이제 이 형주입니다. 형주에서도 형주를 차지하면 형주를 기반으로 해서 공격을 해서 양면 공격을 통해서 위를 공격하자는 것이 제갈량의 대전략인데 이게 문제는 오른쪽에 송근과 영토적으로 충돌이 발생한다는 거죠. 사실 이 형주 문제는 계속 문제가 됩니다. 계속 논란거리가 되고 말썽거리가 되어서 이 유비와 송근의 동맹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되긴 한데 이것은 어떤 결정적 문제라기보다는 이 형주 문제를 얼마나 잘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제갈량이나 유비가 구상했던 그 대전략이 실현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열려있는 문제 같은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전략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전략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이런 어떤 삼분지에 이루어진다면 유비가 익주, 형주, 그 다음에 송근이 양주에서 공격함으로써 삼면에서 조절을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큰 그림입니다. 제갈량이 유비에게 이야기했던 큰 그림이고요. 이 큰 그림을 통해서 유비는 이제 이렇게 하면 자기가 꿈꿔왔던 목표, 즉 위를 멸위하고 한나라를 복원한다는 복한, 멸위 복한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그랜드 스트래티지입니다. 대전략인 거죠. 이 대전략은 단순히 군사적인 어떤 그 플래닝이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사회적인 문제까지 포괄하는 그러한 큰 그림들입니다. 이 큰 그림을 통해서 유비나 또 제갈량이 함께 꿈꿔왔던 멸위 복한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유비는 제갈량을 만나서 이 큰 그림, 그랜드 스트래티지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순간이 유비와 제갈량이 만났던 그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비가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208년 최대 위기가 발생합니다. 207년 하북 지역을 팽정한 조주가 이제 드디어 남쪽으로 말문을 돌리기 시작했던 거죠. 무엇보다 눈에 가시 같던 유비를 제거하기 위해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 조주의 중요한 목표였을 겁니다. 유비의 제거 말고도 또 사실 형주는 대단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형주라는 것이 중앙에 장강, 양장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이 그 남부가 그렇게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이 양장강 중심으로 이제 교육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장강을 장악한다는 것은 중국 남부의 경제권을 장악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형주의 그 양장강을 장악하게 되면 동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송근이는 양주로 공격을 하거나 접근할 수가 있고요. 또 상류로 가면 익주 쪽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하북을 팽정한 조조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어떻게 하면 형주를 자기 통제를 아래 있느냐, 형주를 장악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이 형주부의 유비라고 하는 대단히 골칫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비도 제거하고 형주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기획이 아래서 조조가 형주 공략을 시작을 합니다. 허창에서부터 부대가 출발해서 사냐나 그다음에 양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당시 양양이 이제 그 형주의 수도였습니다. 조조의 대군이 몰려올 때 유비가 청했던 것은 유비의 제장들이 청했던 것은 가능한 빨리 보다 안전한 그 남부에 있는 강릉으로 후퇴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조조가 형주를 공격하는 그때 마침 형주의 목이었던 유포가 죽게 되고 그 둘째 아들인 유중에게 형주를 넘기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조조가 내려간 이 유중은 처음에는 좀 싸우고 싶었는데 많은 신하들이나 또 호족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당시 이제 이미 천재 판세가 조조에 겨루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신하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특별히 주군이 바뀐다 손치더라도 불리한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중에게 조조에게 항복할 것을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유중이 항복을 함으로써 형주가 통째로 싸워보지도 않고 조조의 손아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북쪽에서는 위에서는 조조군 대군이 내려오고 있고요. 남쪽에서 자기를 지원해 줘야 될 형주의 유중이 항복해버리기 때문에 유비 세력은 사실 고립문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보다 안전한 근거지인 강릉으로 옮겨서 이 강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항을 해야 되는데 이때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유비가 번성을 벌이고 이제 남쪽으로 후퇴할 때 10만 가량의 백성이 함께 가겠다고 나서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조조는 5천의 기병을 동원해서 유비를 잡기 위해서 지금 맹렬하게 달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 10만의 백성을 데리고 움직인다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갈량을 비롯한 많은 책사나 장군들이 백성을 버리고 빨리 내려가서 강릉을 장악할 것을 권유를 합니다. 이때 유비의 독특한 특징이 드러납니다. 바로 유비의 의리입니다. 무릇 큰 일을 이룰 때는 필시 사람을 근본으로 삼는 법인데 어찌 내가 이들을 버리겠소? 라고 말하면서 그 10만의 백성을 데리고 함께 이동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들이 가는 시간은 하루에 많이 가봤자 10리, 요즘으로 4km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곧 조조군의 추기에 붙잡히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장판교 전투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자룡이 그 간부인과 아이를 들고 그 조조군에 뛰어들어서 싸우는 이런 장면들이 있었던 게 바로 다 이 상황들이거든요. 이때 아마 이 상황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일단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기가 목숨을 위험한 상황에서도 백성을 버리지 않는 이 유비의 의리야말로 사실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을 겁니다. 지금도 이 상황에 대한 시도 많이 남아있고 또 그 당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유비는 아무리 자기가 어렵더라도 백성을 버리지 않는 그 의리를 보여준 거죠. 백성에 대한 의리. 그래서 유비는 강릉으로 가지 못합니다. 강릉을 가지 못하고 하도로 빠져나가서 도망을 치게 되는 거죠. 그림을 보면 신야가 있고 양양, 강릉 있고 하구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측백이라고 있죠. 좀 이따가 우리가 중요한 전투,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질 측백이 있습니다. 사실 유비는 양양에서 강릉을 거쳐서 강릉을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하구로 빠져서 송건군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순간이 발생하는 거죠. 싸울 것인가 항복할 것인가. 이건 사실 유비의 이야기가 아니라 송건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송건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 시상에서부터 출발해서 하구 쪽을 공격해서 원래 그 자기 아버지 송견을 죽였던 황조를 괴멸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유비가 하구로 후퇴하는 상황이었고요. 이때 유비를 쫓고 있는 조조의 병력은 그 당시 이제 형주군 8만을 비롯해서 25만 정도의 대군이 유비를 쫓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유비나 송건이 병력을 다 끌어모아봤자 5만밖에 안 되는
사실 그 당시에 송근병이 한 3만 됐다 그러고 유비가 한 2만 정도를 모을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절대적으로 수적 열세인 상황이었죠. 이 상황에서 송근은 고민하게 됩니다. 싸울 것인가 항복할 것인가. 이 그림은 송근이 자기 책상을 칼로 내려쳐서 쪼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놓은 것은 뭐냐면 송근은 조조와 싸우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송근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조조를 맞이해야 한다고 말하는 자가 있으면 이 탁자와 같이 되리라. 목숨을 거두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강한 결단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송근은 어떻게 이런 결단을 내렸을까요?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이 항복을 권유했습니다. 사실 송근이 있는 양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호중이나 또 재상의 입장에서 군주가 누가 되든 자신들이 충성만 하면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송근은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을 송근의 책에서 했던 노숙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송근을 결단하게 만든 보다 중요한 내용은 주유가 얘기했던 부분들입니다. 주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준에서는 이제 물에서 싸울 때는 조조 군대보다 오군이 유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송건군은 늘 양자강 주변에서 살았기 때문에 훨씬 바닷길에 밟고 또 바다 싸움에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조조군은 이미 북쪽의 배후 세력들이 계속 조조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남쪽에서 싸울 수 없을 거라 생각했고요. 그리고 겨울이라 이미 11월이 들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말먹이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조조군은 이미 207년부터 계속 전투를 하고 있고 또 북쪽에서 쭉 내려왔기 때문에 엄청난 피로와 질병 때문에 많은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유의 판단으로는 자기에게 5만의 병력만 준다면 충분히 조조군을 격퇴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유의 판단을 송군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조조와 결전을 벌이기로 결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적백대전입니다. 적백대전을 보면 그림은 좀 대단히 압축된 그림입니다. 그래서 조조군이 저 위에 양양에서 내려와서 장판교에서 장비군을 물리치고 강릉에 내려서 진주했다가 다시 하용을 거쳐서 오림까지 내려와서 오림 앞에 대규모 함대를 이제 주둔시켰습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송근과 유비연합군은 그 오림 맞은편에 있는 적벽에서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적백대전 이야기할 때 송근군이 지배지겠고, 물론 이제 주유라는 사람이 총사령관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송근군이 중심이고 유비군이 대단히 특별히 역할이 못한 걸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사 기록에서 송근군이 3만이고 유비군이 2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듯이 유비군 또한 상당한 전력으로서 연합군을 구성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적벽 앞에서 조조의 대함대와 그 다음에 송건 유비연합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벌써 11월이 되어 상당히 겨울바람이 거세게 부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부니까 강물이 파도를 많이 치니까 이제 조조군에서는 이 배들이 흔들리니까 병사들이 멀미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배를 끌어모으게 됩니다. 배를 연결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 거죠. 이 모습을 본 송근의 장수 중에 황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황계가 조조군을 화공으로 공격할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러한 황계의 화공 공격의 제안을 주유가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적백대전의 그 유명한 화공이 시작되는 거죠. 전투는 대단히 간단하게 전개됩니다. 오림에 주둔해 있던 대규모 함대에 대해서 황계의 소규모 전함들이 하약을 잣듯이 소규모 전함들이 접근해서 적의 함대를 불태우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갈량의 동남풍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꼭 동남풍이 불지 않아도 이 장강이 대단히 넓은 강입니다. 넓은 강이고 또 겨울이라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꼭 동남풍이 불지 않더라도 사실 이 지역에서 배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은 11월 겨울 바람에 쉽게 옆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배가 불을 타면서 불똥이 튀기 시작하고요. 그 주변 전역으로 불똥이 튀면서 불이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닷가에 주둔해 있던 함대뿐만 아니라 해안가에 있던 소위 진지까지 불똥이 튀면서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랜 전쟁으로 필요해 있고 전염병에 시달리는 조조 군대가 이겨내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조는 황급히 부대를 돌려서 후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시 온 길을 따라서 하영도를 거쳐서 강릉으로 가서 다시 위나라 지역, 즉 허도로 후퇴하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적백대전 자체는 그렇게 엄청난 전쟁이라기보다는 이 적백대전에서의 조조의 실패 때문에 조조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1년 사이에 강릉까지 빼앗김으로써 형주 전역을 송건과 유비에게 넘겨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이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비가 형주를 장악하게 됩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강릉 지역 이남으로 지역이 이제 유비가 장악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는 유비가 군사적으로 빼앗은 지역은 밑에 남부 4개군인데 이 남군과 이 지역들은 사실은 그 주유가 장악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주유가 안타깝게도 그 전투 다음에 바로 죽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 지역을 유비에게 넘기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유비는 208년에 이 형주를 장악하고 형주목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이 유비가 형주목을 차지했다는 것이 힘으로 얻은 게 아니고요. 상당히 이전부터 형주 지역에서 유비에 대한 신망이 있었고 인신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당시 죽었던 형주목 유포의 첫째 아들 유기가 있었는데 이 유기라는 사람이 상당히 그 유비하고를 많이 도와줬고 사실 유비와 유기가 공동 전선을 형성할 정도로 대단히 이제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 사람 또한 빨리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제 원래 그 형주목이었던 유포의 아들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유비가 형주목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형주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송건은 보다 튼튼하게 이 양주 지역을 장악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이렇게 천하 3분지기를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틀을 만든 거죠. 그리고 이 송건과 유비는 강력한 동맹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송건의 이동생을 유비에게 이제 결혼시킴으로써 결혼 동맹을 연결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이 형주 지역에 대한 그 분란이 놓을 수 있는 계기도 사실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유비는 208년 적백대전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형주를 장악함으로써 제갈량과 이야기했던 천하 3분지기의 첫 번째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친 겁니다. 이 다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이제 형주와 양주, 즉 송건과 유비 세력이 남쪽의 동부 지역과 중부 지역을 다 차지하고 나니까 요 익주가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익주 쪽으로 공격할 것을 송건이 유비에게 강요를 합니다. 사실 송건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천하를 남북으로 나누는 즉 천하 2분지기의 구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주유가 여러 번 강조했던 이야기들인데 그러니까 송건의 입장에서는 유비 세력을 자기 수하에 두고 이들을 앞세워서 익주를 장악하는 서쪽 익주를 장악함으로써 남쪽 전체를 자기 송건의 양이 안에 엮는 그럼으로써 중국 천하를 북쪽의 조조와 남쪽의 송건으로 나누는 이런 천하 2분지기를 꿈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주를 장악하자마자 송건은 유비에게 아주 강력하게 익주 공격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유비는 결단코 반대합니다. 그 당시 익주를 촉이라 그랬습니다. 촉. 너희가 촉을 취하려 하면 나는 응당 머리를 풀어헤치고 입산할 것이니 천하에 신의를 이룰 수는 없다. 그러니까 머리를 풀어헤치고 입산한다는 것은 결단코 협조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힘으로 익주를 장악하는 즉
천하의 신의를 잃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심지어 유비는 군대를 동원해서 송건군의 진입을 막는 그런 결연한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비가 강하게 놓으니까 송건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주유가 제시했던 천하 이분지계는 유비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서 이제 무산되게 됩니다. 송건의 익주 공격을 유비가 반대한 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원래 유비 자체가 제갈량과 함께 꿈꿔왔던 천하 삼분지계의 구도 속에서 익주를 차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런 주장이 틀린 거라고 보기 어렵겠지만 사실 유비의 어떤 철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유비는 사실 어떤 지역이라도 단순히 물력만 가지고 빼앗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익주와 유비의 관계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익주와 익주의 어떤 그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도와줄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양자 간의 협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익주의 관리들이 유비에게 가서 그런 어떤 도움을 청할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비 입장에서는 익주에 대해서 자기가 도와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약속을 어기고 군사적으로 익주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거부감이 있었던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익주 공격을 거부한 것은 자기가 차지해야 될 영토에 대한 욕심보다는 기본적으로 유비가 가져왔던 철학적 관점에서 거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도에서 보는 바처럼 이 당시 상황은 북쪽에 조조가 광대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동쪽 양지에 송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형주를 차지한 유비가 있고 그다음에 논란이 되었던 서쪽에 익주가 있습니다. 당시 익주는 유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한중 지역이 문제되기 시작합니다. 이 한중 지역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거점입니다. 이 당시에 한중은 장노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장노가 서서히 이제 이 익주 쪽을 노리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익주에서도 이 한중 지역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나름 한중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익주의 유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이제 뛰어난 군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당시 이제 장송과 법정이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관리였는데 유장이 큰일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몰래 탄식을 하면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212년에 유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유비는 이들의 도움을 명분으로 삼아서 촉으로 들어가야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한중의 위협이 유비로 하여금 익주로 불러들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요. 결국 이런 그 익주의 도움을 기반으로 해서 유비는 214년에 익주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전투도 벌어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비가 있던 원칙, 그러니까 익주로부터의 요구를 받아서 익주로 들어갔고 그를 통해서 이제 익주를 차지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북쪽에 조조가 위나라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때 이 당시에 조조는 위공이라 그래서 위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합니다. 213년부터. 그리고 양주의 송건, 익주의 유비, 그리고 그 논란된 형주, 가운데 형주를 양주로 분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할을 통해서 마침내 이제 이렇게 그럴듯한 천하 삼분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215년 역시 다시 한중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한중을 어느 나라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공격의 주도권을 질 수 있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중을 조조가 차지하면 이 한줄 기점으로 해서 남쪽 익주 쪽으로 유비 쪽으로 공격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고요. 반대로 유비가 한중을 차지하면 이 한중을 기반으로 해서 위나라로 공격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중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215년부터 219년까지 소위 한중 쟁탈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과는 219년 이 한중을 유비가 차지했다는 겁니다. 이 215년부터 219년까지 사실 이 한중을 두고 조조와 유비 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많은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이제 유비가 이 한중을 차지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군사적으로나 또는 국가적으로 대단히 안정된 기반 속에서 공략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토적으로 보나 국력으로 보나 유비의 지역은 조조에 비할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내부의 힘을 모아서 이 한중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대단히 중요한 유비가 꿈꿔왔던 그러니까 매리 복한의 중요한 전략적 거점을 차지한 게 바로 219년입니다. 그리고 이 한중을 차지하자마자 옆지역까지 확보하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드디어 우리가 천하 삼분지기에서 제갈량이 이야기했던 구도가 완전히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219년입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이렇게 유비가 꿈꿔왔던 천하 삼분지기가 구축되었지만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당시 이제 유비가 익주를 통치했지만 형주 지역은 관우에게 맡겼습니다. 이 관우가 유비가 한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오른쪽 지역까지 팽창하는 상황에서 이 번성과 양양이라는 곳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초기에 번성 양양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둬가지고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실제 이 관우의 공격을 받은 위의 조조는 무척 놀라서 수도를 옮길까 고민할 정도로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위가 일단 관우 공격을 막기 위해서 병력을 파견하는데요. 이때 조조가 깨를 발휘합니다. 송건을 꼬드긴 거죠. 송건을 꼬드겨서 이 관우의 배후를 공격하게 한 거죠. 자, 이때 위가 조조가 송건에게 했던 약속은 뭐냐면 형주에 있는 유비 세력을 내쫓고 그 형주 지역을 송건에게다 넘기겠다는 이야기였어요. 이 말들은 송건이 눈앞에 이익에 어두웠어. 혹은 송건 나름대로는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맥락에서 동맹이었던 유비에 대해서 칼을 겨누기 시작한 거죠. 결국 이 송건의 배반 때문에 이 전투에서 관우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안타까운 유비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일이고요. 위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형주 지역에서 자기들을 계속 괴롭혀왔던 유비 세력이 가장 중요한 맹장이었던 관우가 사라졌기 때문에 형주 지역에서 위협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송건의 입장에서는 형주 지역에 있어서 유비 세력을 밀어냈기 때문에 세력을 서쪽으로 확 넓히면서 위나라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러한 어떤 영토적, 인구적 기반을 마련했던 것이 바로 219년의 상황이었습니다. 219년 초반에 유비가 한중을 차지하면서 가장 유비로서는 가장 큰 어떤 영토적 확대를 했지만 바로 그 한 해가 가기도 전에 관우의 죽음과 함께 형주를 다 빼앗김으로써 사실 처음에 꿈꿔왔던 천하 삼분지계의 그림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그런 해가 바로 219년입니다. 이렇게 관우가 죽고 형주를 빼앗긴 다음 219년부터 223년에는 대단히 중요한 큰 영토적 변화는 없지만 대단히 중요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일단 관우가 죽었고요. 그 다음에 220년에는 조조가 죽습니다. 사실 관우의 목을 거두어서 오나라에서는 이 목을 조조에게 보내거든요. 이 관우의 그 목을 보고 깜짝 놀라서 조조가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관우가 219년에 죽고 그 다음에 조조가 목숨을 거둡니다. 그 다음 인흥전투에서 유비가 패배하고 난 다음에 223년에
또 유비가 죽습니다. 이릉전투 전에 장비가 221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219년에서 223년 사이에 삼국지의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인물 조조와 유비가 세상을 떠난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223년, 219년, 223년 이 시기가 어떤 삼국지의 어떤 한 장을 마감하고 새로운 시기로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많은 그 책사나 장군들이 죽습니다. 미축이나 법정, 왕충, 여몽 등이 죽음으로써 이제 삼국지 1세대가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유비의 촉이 유비가 죽고 관우 장비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형주도 빼앗겼지만 대권을 이어받은 제갈량은 자기가 유비에게 한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이제 이게 흔히 제갈량의 북벌 그리고 촉의 북벌이라고 하는 일들인데 이게 227년부터 제갈량이 실제 북벌한 것은 5번입니다. 227년부터 224년까지인데 이 시기가 한 7, 8년 되는 거죠. 7, 8년 동안에 5차례에 걸쳐 북벌했다는 것은 사실 거의 매년이거나 아니면 한 해 건너뛰어서 제갈량이 군대를 양성해서 위를 공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갈량이 죽은 뒤에 오장원 전투에서 죽은 뒤에 또 광유라는 사람이 이 북벌을 이어받아서 또 한 20년간 북벌을 진행합니다. 물론 대단히 다른 방식으로 북벌했지만 또 그런 또 규모에서 차이가 많이 나지만 어쨌든 촉은 기본적으로 촉의 건국의 이념이었던 매리 복한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위를 두드리고 공격을 합니다. 제갈량의 이제 북벌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 사실 1, 2차 북벌이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처음에 제갈량은 이 한중직을 중심으로 해서 장안을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우회 공격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진창을 통해서 공격하는 우회 공격 루트를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공격이 부분적으로 성공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떤 그 장군의 실패라든지 또는 보급의 문제 때문에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두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제갈량이 북벌에 실패한 게 장수로서 지략은 장점이 아니었다. 장수로서는 능력이 모자란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점이 뭐 틀린 건 아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제갈량의 실패는 이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손자병법 군영편에 보면 불가성 제기요 가성 제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적으로부터 적이 이기게 못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거지만 내가 승리하는 것은 적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이 쏘아줘야 되고 적이 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적백대전도 황계의 화공 전략이 대단히 출중했지만 조조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만약에 조금만 신경을 써서 배를 너스랑에 풀어놨거나 분산 배치했다면 그런 화공이 성공할 수가 없겠죠.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가성제적입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적에게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갈량의 북벌이 실패했다는 것은 제갈량 자체가 아주 못했다기보다는 사실 그 당시에 제갈량을 맞섰던 자가 사마입니다. 사마이. 조조가 경계했고 경계하지만 쓸 수밖에 없었던 자. 그리고 결국 그 사마의 후손들이 진나라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마이라고 하는 대단히 뛰어난 상대를 만났던 게 제갈량의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건 어떤 그 제갈량의 전략적 한계라기보다는 운이 다했다 그럴까요? 너무 강력한 적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제갈량이 234년에 죽은 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북벌하지만 결국 진나라에 의해서 상국은 통일됩니다. 그래서 263년에 위나라 그 당시에 18만 대군을 공격해서 촉이 채 1년도 견디지 못하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제갈량의 후손들은 마지막까지 싸우면서 투쟁을 하죠. 그 다음에 한 15년 뒤에
또 그 당시 진나라가 건국이 되어가지고 진나라 200만 대군이 오나라를 공격해서 280년에 오나라를 항복을 합니다. 이로써 역사적으로 보면 진나라에 의해서 280년에 삼국이 통일됩니다. 우리가 삼국의 출발점을 184년 황건적의 난으로 잡는다면 184년부터 280년까지 거의 한 100년간의 오랜 전쟁이 진에 의해서 통일되면서 끝나게 된 거죠. 조조를 대단히 그 근모술수에 뛰어난 자고 꽤 많은 자라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조조는 대단히 뛰어난 문학가입니다. 흔히 이제 삼조라 그래서 조조, 조비, 조식 이 조조 집안 삼부자가 삼조에서 대단히 문학적으로 뛰어난 작품을 많이 남겼고요. 조조가 쓴 시 중에 대주단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이 대주단가가 적백대전을 앞두고 조조가 읊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시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술을 두고 노래하리 인생이란 무엇이든가. 아침 이슬처럼 짧고 지난날의 많은 고통들. 슬퍼하고 탄식해도 근심은 잊지 못하니. 무엇으로 풀 것인가 오로지 두광주뿐이라니. 산은 높은 것을 마다하지 않고 바다는 깊은 것을 싫어하지 않으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군주로서 높은 산과 넓은 바다 같은 인재를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훌륭한 인재를 쓰면은 그 인재를 가지고 천하의 마음을 얻는다는 겁니다. 주공은 먹은 것을 토해내면이라는 표현은 주공은 좋은 인재를 만나면 먹는 것을 토해내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공이 고사를 들면서 그런 훌륭한 인재를 잘 영입해서 천하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조의 주변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많았죠. 그런데 그래서 조조가 늘 그들을 믿고 끝까지 신뢰한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순욱 같은 책사는 결국 마지막에 조조에게 이제 자살을 명령받는 그런 상황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조의 입장에서 조조라는 사람은 사실 문학적으로 뛰어나고 그 다음에 전략가로서 눈부신 역할을 보였고요. 또 국가 경영에서도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유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유비라는 인물, 역사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삼국지에 보면 이제 그 유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선주는 유비입니다. 포부가 크고 굳세고 너그럽고 후하다. 인재를 알아보고 선비를 잘 대우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라를 제갈량에게 맡겨두었으나 두 마음을 갖지 않았으니 실로 군신의 아름다운 본보기다. 기지나 묘락에 있어서는 위무제 조조에 미치지 못했지만 이익만을 다투지 않고 해로움을 피하려 했다 말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아주 인품이 뛰어나고 인재를 잘 알아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유비가 거두드는 인재치고 잘못된 사람이 거의 없고 또 유비가 끝까지 인재를 존경하고 자기 품에 안습니다. 특히 제갈량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것을 제갈량에 맡겨서 나라 운영을 시켰죠. 물론 이제 방통이나 여러 다른 책사들에게도 중요한 일을 시켰지만 역시 궁극적으로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나라를 맡긴 것은 제갈량이었습니다. 기지나 모락에 대해서는 조조에 비할 바가 없죠. 근데 사실 이것도 유비가 취하는 방법이 어떤 눈앞에 이익만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비는 사실 대단히 뛰어났던 것은 바로 이러한 혼란 시대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또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지를 고민했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전에도 봤다시피 그 번승에서 후퇴할 때 조조군이 조조의 기백리 물밑에서 내려올 때 많은 사람이 따라붙지 않습니까? 이때 유비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사람이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에게 오는데 어떻게 버릴 수 있냐는 이런 정신. 그러니까 백성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과 의무감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일부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유장의 익주를 빼앗는 과정에 있어서 뭐 겉으로는 인연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한 게 아니냐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지만 하지만 어쨌든 절차적으로 본다면 유비는 그쪽의 장소이나 법정과 같은 그쪽 익주의 신하들의 권유를 받아서 이제 입촉하게 되는 거고요. 또 그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현실적인 선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그리고 사실 유비와 조조를 비교할 때 가장 간단하지만 중요한 발언은 바로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비가 한 이야기입니다. 조조가 가혹하면 나는 너그럽게 하고, 조조가 사나우면 나는 인자하고, 조조가 속이면 나는 충실했으니 매번 조조와 반대로 하여 일을 이룰 수 있었소. 매우 사소한 이유로 천하의 신을 잃는 것은 내가 취할 바가 아니요. 누군가가 이제 유비에게 좀 부정한 방법을 권유했을 겁니다. 이때 유비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조조와 다른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유비가 살았던 방식이고 성공의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유비가 가졌던 가장 중요한 전략은 바로 천하의 인심을 얻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군사적으로 무능해서는 안 되겠지만 유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천하의 인심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그들의 인심을 얻을 것인가. 결국 도덕이고 어리라는 거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Winning hearts and minds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만이 전쟁의 패배에도 빨리 일어날 수 있고요. 작은 승리를 크게 키울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군사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이룬다 손치더라도 지역 주민으로부터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실패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거의 19년 동안 미국은 엄청난 물량을 퍼부어서 아프가니스탄을 군사적으로는 점령을 했어요. 하지만 현지 주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다시 탈리반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절반 이상을 탈리반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전쟁이 이긴다는 것은 단순히 군사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한 번의 전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들을 승복시키고 그들을 감화시키고 그들을 우리 사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바로 천하 인심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전략적 목표는 달성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삼국지 이야기는 대부분 이 삼국지연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나간중이라는 사람이 14세기에 집필했는데 원말에서 명초 이런 식입니다. 이 나간중은 이 삼국지연에서 주인공을 두 사람 주고 있습니다. 유비와 제갈량입니다. 처음 시작 부분에서 도원결에서부터 유비가 죽는 223년까지는 유비가 주인공이고요. 그 다음에 유비가 죽은 다음에는 제갈량이 그 다음 이어서 제갈량이 죽을 때까지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삼국지연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간중이 썼다고 하지만 사실 이 내용들은 이미 그 전에 기존의 삼국지 평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마치 동네 연극단, 유랑 연극단이 하는 대본에 이미 다 있었던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야기를 가미해서 썼던 게 나간중의 삼국지연이고요. 우리가 주로 보고 있는 것은 이야기를 다시 좀 더 모디파이한 그 청나라 모종왕이 쓴 책입니다. 어쨌든 삼국지연의 이야기가 단순히 나간중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삼국지연의 이야기들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중국 백성들이 생각해오고 염원하고 갈구해왔던 정치적 이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이상에 부합했던 인물들이 바로 유비와 제갈량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고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고 지금까지 삼국지는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동하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유비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장악했다고 생각합니다. 유비는 자기가 꿈꾸었던 이상, 멸이 복화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 전체로 본다면 단순히 당대의 자기의 꿈과 이상이 아니라 역사 전체를 보고 살아간다면 유비야말로 역사의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유비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사람의 팽창과 그 전략적 발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더스토리의 임규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다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스트팔렌 조약을 설명하는 것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이 뭐냐면은 30년 전쟁이 끝을 내고 그 끝을 낸 마무리하는 합의문을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30년 전쟁은 최후의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이 영국 공화정이 수립하면서 이 공화정을 책임진 인물이 바로 호국경 올리버 크레몰입니다. 이 항해 조례를 발표하게 됩니다. 자기애가 무척 강했던 루이 14세는 프랑스를 역대 최고의 훌륭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루이 14세는 프랑스 동인도 회사를 차립니다. 루이 14세도 이런 식으로 이제 무역을 장악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SS 그레이트 브리튼 호입니다. 이것이 1843년에 이제 오픈을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보시면 이것이 거의 최초로 상용화한 1841년 1월에 주강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 네메시스호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그림이 그냥 그림이 아니라 바로 그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한 장면입니다. 이홍장은 아편 전쟁에서 치욕을 당했던 인물입니다. 그 아편 전쟁 치욕을 당한 이후에 다시 무너져가는, 완전히 망해가는 나라를, 청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서태후를 설득을 해서 북양함대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30년, 25년 정도를 아시아 최대의 함대를 유지하게 됩니다.